네, 그럼 2회차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법인세 개요, 그 다음에 세무조정과 관련된 기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들을 보죠. 우리 당연히 법인에 적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예, 법인이 좀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법상 그 설립 등기를 해서 탄생한 법인들이 있죠. 주로는 주식회사, 또 유한회사,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뭐 이런 예, 법인 등이 당연히 법인이고요. 뭐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어쨌거나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있어요, 단체. 그런데 이 단체 중에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 그러니까는 의제는 세법에서 의제라는 말은 그렇게 취급하겠다,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법인에 해당되면 법인으로 볼게 너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법인 아닌 단체인데 이 단체가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을 해서 세무서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또 봐주는 예,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법인 아닌 단체인데 법인으로 취급하는 이런 곳은 전부 다 비영리 법인인 경우를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예,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으로 의제되는 법인이에요. 여기들은 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구나를 이해하십니다. 우선 보시면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아서 설립했거나 또는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그 밖의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미 관련 법에 따라서 허가도 받고 인가도 받고 등록도 하고 예, 이렇게 다 한 거예요. 다만 등기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법인으로 봐주만 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또는 공익사업, 다른 거 아니고요.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재산 출연이 이루어진 재단으로서 마찬가지 등기만 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출연했는데 그건 어디다 쓸 거예요? 공익 목적으로만 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관련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 따라서 등기만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요식행위 때문에 법인으로 다뤄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법인으로 취급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요. 그 다음에 신청 또는 신청과 승인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법인으로 의제되는 경우 있어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해서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이 법인세법의 적용을 신청해서 우리는 법인으로 좀 봐주세요라고 신청해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 경우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냐 하면 우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즉 우리 법인 같으면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도 정관을 둬야죠. 이 정관을 창립총회에서 정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규정을 두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두고 있어요. 누가 이 단체를 대표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두고, 둘째,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이나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해야죠. 그 안에 있는 개개인들이 뭐 나눠서 갖는다, 공유한다든지 합의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예, 이 단체가 독립적으로 이 재산이나 수익을 관리하고 예, 또 소유해야 된다. 그런 요건. 그다음에 셋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공동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신청해서 세무서가 승인을 해주면 예,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법인세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업연도 끝나고 3월 안에 신고하는 법인세,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거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법인세, 그건 뭐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예요. 여러 가지 법인세, 4가지가 있거든요. 크게는 그 4가지 중에 여러분들 지금 요거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회사가 설립돼서 계속해서 존속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우리 얼마 벌었나 영업이익, 그쵸? 예, 계산해서 그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 그것이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다 이런 얘기고요.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뭐 이제 소득은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하고요. 세율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 2억 원 이하는 9%,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19%, 그 다음에 21% 최고 24%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동일하다 그랬는데 어머 비영리법인 세금 안 내는 거 아닌가요? 영리법인 아니 비영리법인이 무슨 뭐 장학 또는 뭐 자선 또 뭐 이런 그 교육 이런 걸로 그런 걸 목적으로 고유 목적 사업하는 데에서는 수익이 안 나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데 물론 이제 이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또 고유 목적에 사업하겠다 이쪽으로 전입해서 쓰겠다 그래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 산입하면 결국은 수익 사업에 대해서도 법인세로 실제 납부하는 건 없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어쨌거나 뭐 세율을 달리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떤 종류의 또 다른 법인세가 있나요? 자, 앞에서 본 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존속하는 한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런데 지금 보는 이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야말로 모든 법인이 마지막에 끝날 때 그렇죠. 법인이 문 닫을 때, 없어질 때, 그때 한 번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해산하고 자녀 재산이 혹시 이제 법인 안에 남아 있는 게 있다. 그러다 보면 이 자녀 재산, 예를 들면 법인에 뭐 건물이 있다든지 처분하고, 그죠? 외상매출금이나 이런 채권이 있잖아요. 이제 추심해서 현금으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자녀 재산들을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법인이 없어지니까 주주들에게 비율별로 배분해야 되겠죠.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청산이라고 하고요. 이런 청산하는 과정 중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이런 청산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별도로 과세하게 됩니다. 청산소득은 이렇게 계산하고요. 세율은 앞에서 봤던 각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소득금의 계산이 좀 다르죠. 그죠? 예. 언제 신고하나요? 자녀 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무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법인이 없어지는 과정 중에 뭐가 많이 남을 때 소득이 남겠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없어질 때는 어때요? 막 결손이 나다가 없어지고 뭐 이제 이러니까 사실은 청산소득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없어지는 법인은 잘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게 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뭐냐면 법인이 다른 거 아니고요. 부동산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이거 내는 거 아니고요. 어떤 부동산? 주택. 지정지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 그 다음에 별장. 그 다음에 토지인데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면 당연히 어때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그래서 영업 외 수익에 들어가 있고 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돼서 각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첫 번째 법인세를 냅니다. 거기서 끝나면 개인은 억울해요. 만약에 개인과, 잠시만요. 네, 만약에 개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있는데 얘를 30억 주고 팔았다. 그러면 20억의 이익이 났잖아요. 예, 요걸 만약에 1세대 2주택자가 지금은 이제 중과세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다주택자 중과세 할 때는 요거에 대해서 세율을 10% 그죠?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이다. 그럼 20%를 더 업을 해서 높은 세율로 과세했단 말이에요. 또는 과거에는 최고 80%까지 세율을 적용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치면 개인이 이렇게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고 이익을 많이 내면 이렇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걷어가는데 법인은 법인세율이 어때요?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율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법인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이렇게 건물, 업무용 시설이나 이렇게 건물 이런 거 말고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각사 소득이 남죠. 그거에 대해서 법인세는 당연히 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양도 차익을 다시 별도로 계산해서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더 낸다. 세율은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에는 20% 한위세율이죠.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몇 %니까. 그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10%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좀 더 내라. 그래야 개인과 좀 형평이 맞을 거 아니냐. 그래야 개인에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고 중과세를 했더니 이 법인으로 몰려가는 이런 풍선 효과가 좀 사라질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산들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되냐?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세율로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얘는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예, 별도로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계산만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에 주택을 양도했거나 별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했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권 당연히요. 분양권도.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이런 거죠. 자, 기업이 돈을 벌어요. 그러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잉여금이 많이 나니까 그걸로 직원들한테, 임직원이 고생했으니까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직원들한테 급여도 많이 주고 상여금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신규 투자도 많이, 기계도 사고 또 건물도 더 짓고 공장도 더 넓히고 그래서 신규 투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 종잣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주가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주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기업이 열심히 활동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남 이익은 어때요?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많이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벌은 돈이 이렇게 또 다시 기업 밖으로 흘러나가야 또 각 개인들이 근로자든 임원이든 주주든 그죠? 또 다른 기업이든 또 성장하고 이래서 이렇게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왜 돌지 않는 소득이 기업 안에 남아있니? 그러면 거기다가 좀 페널티 성격으로 세금을 좀 더 걷어갈게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미환류 소득이 있어. 흐르지 않는 소득이 고이고 남아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좀 더 내라. 그런 거고요. 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게만 적용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미환류 소득은 이렇게 기업 소득의 일정률이 이제 그 흘러나가야 되는 소득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나갔나? 투자했니? 임금이 증가됐니? 또 상생협력 등으로 지출했니?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이 적으면 여기가 많이 남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세율은 20%로 과세하고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서는 하나로 하거든요. 이렇게 합쳐서 예,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소득이요. 그러면 아까 법인의 종류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그러한 법인들마다 이 4가지 법인세를 다 내느냐, 이제 그걸 한번 보는데 우선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부 이러한 기업만 내는 거니까 따로 보고요. 그러면 이 3가지 법인세에 대해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해 보면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 내국 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이잖아요. 예, 다 납세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영리 내국법인은요, 국내에서 벌어들인 거, 그 다음에 국외에서 벌어들인 거 전부 합산해서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인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외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법인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 납세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요, 영리 내국법인만 납세 의무가 있고요. 비영리 법인은 청산하는데 만약에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고 다 국고로 국가로 귀속돼요. 그러니까 뭐 따로 과세되지 않고 그다음에 영리 외국법인은 청산하게 되면 자기 본점이 있는 곳, 그죠? 그 외국에서 과세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그러한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누구라도 과세합니다. 누구라도. 그런 내용이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세 신고 언제 하나요? 그럼 제발 3월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대부분 여러분들의 회사가 사업연도가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세 신고를 3월 이내인 3월 말에 신고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연도가 9월 말에 끝나는 회사도 있고요. 6월 말에 끝나는 회사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성실 신고해야 되는 회사 있어요. 뒤에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그러면 성실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법인세 신고해야 되는 회사는 이제 절차가 더 있잖아요. 성실 신고 확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달의 시간을 더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연결납세 해야 되는 회사 있죠? 마찬가지. 여기도 모기업, 자기업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도 연결납세 해야 되는 회사도 마찬가지 4월 이내에 모기업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는 이러나 저러나 전부 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안에 연결납세만 5월 안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에 신고기한을 한 달 이라는 기간 안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겠지? 이내에 연장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다. 신청하면 다 그렇게 해줘야 된다. 다만 요거 이자 붙여서 세금 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감사 대상 회사가 아무 때나 신고기한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사유는 딱 하나. 감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가 안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무제표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서 1개월 범위 내에서 법인세 신고 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종이로 신고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엄청 중요해서 막 시험 공부할 때도 막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자신고하잖아요. 전자신고할 때는 이러한 서류들이 첨부가 안 되면 전자신고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빠뜨리고 싶어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전자신고가 편한 게 그런 거죠. 그죠? 이제 참고로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해서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우리 세무조정계산서, 우리 별지 3호서씩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 과목들마다 이렇게 세무조정하면서 작성한 명세서들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 등이 같이 제출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요. 특히 1번, 2번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뭐 무신고로 봐서 가산세가 적용된다 하는데 이런 게 첨부되지 않으면 신고조차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국제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들이 이런 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서식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법인세 신고하느라고 사실은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까지 막 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하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러한 국제거래에 관한 해외거래 관련된 자료 제출은 6월 말까지 해도 돼요. 여기는 지금 이제 제가 해외 금융 신고 여기 밑에다가 해놓긴 했는데 전부 다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할 때는 요거는 빠지고 신고했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6월 말이 되기 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빠지면 그 과태료 물어요. 또 금액이 무슨 뭐 0. 몇 % 내지는 이게 아니라 그냥 몇백만 원, 뭐 500만 원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외 현지 법인이 있다. 그러면 직접 투자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또 신고가 돼야 되고요.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뭐 처분했거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부동산 등 명세 좀 주의하세요.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내국법인의 경우에 부동산 취득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할 때는 2억 원이 아니었는데 처분할 때 이제 올라서 그죠? 보유하고 있는 동안 올라서 처분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제 처분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빠지면 또 과태료 물고 하니까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법인세 계산 구조와 세무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법인의 소득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은 총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해서 계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법인에 이러한 장부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입금 계산하고 손금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계산 이런 장부 없으시잖아요.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발생하는 회계적 사건들에 대해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죠. 그리고 이런 결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총 수익에서 비용, 원가를 차감하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 또는 당기 순손실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 손실이죠. 네,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와 그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얘네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 이 목적이 다르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회계는 목적이 뭐예요?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자들, 외부의 의사결정자들에게 그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최적의 적시성 있고 목적 적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회사의 그 순실현 가능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산, 부채 등을 표시하고 수익과 비용은 수익 실현주의에 따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법은 어떠냐 하면 권리와 의무의 확정주의에 따라서 입금과 송금을 인식하고요. 그리고 또 세금은 또 정책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세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건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즉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분명히 지출된 비용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송금이 인정 안 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접대를 한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는 어때요? 일정 한도를 둬서 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송금으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각사 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일단 기업에서 작성한 이 결산서를 가지고 이 회사가 수익으로 계상했는데 세법상으로는 입금이냐를 비교해서 입금에 들어가야 되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입금 산입, 수익에 계상했는데 세법상으로는 입금에 산입하면 안 되는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입금 불산입. 반대로 회사가 결산서상의 비용이나 원가로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네 하는 게 있다면 송금에 산입하고 또 비용에 넣는데 세부상으로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판단된다면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 등을 해서 이러한 세무조정을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맞춰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그다음에 요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사실 세무조정이다라고 하면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세무조정이에요. 그러면 이 결산서상의 이 손익과 그다음에 과세 소득 금액을 맞춰가는 요 협의에 내용을 우리 세무조정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무조정은 이미 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결산에 반드시 반영해야만 송금으로 인정되는 게 있거든요. 걔네들은 결산서에 반영 이미 여기에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산조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지금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것은 신고할 때 조정한다. 그래서 신고조정이라 합니다.
다시 결산 조정은요, 그 재무제표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해야만 세법상으로도 송금으로 인정받는 거. 대표적인 것들이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 감가상각비, 또 대송금,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등 이렇게 그런 것들은 반드시 결산서에 반영해야만 한도 안에서 세법에서도 송금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조정이라 하면 법인의 입금 또는 송금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이제 손익에 귀속시키는데요. 당해년도에 2024년도에 입금으로 또는 송금으로 귀속시켰어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게 빠졌다. 예를 들면 뭐 현금 매출을 누락했다든지, 예, 비용으로 그 지출한 것이 맞는데 결산에 반영하는 것을 빠뜨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무조정하는 사이에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면 신고조정으로 입금 산입, 매출 누락액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세무조정해서 입금이나 송금에 반영하는 것 이런 걸 신고조정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조정을 하면요 이제 소득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우선 결산서상에 여기 이익잉여금이 있잖아요. 이 이익잉여금은 누가 처분하냐 하면 이거는 주총에서 주주들이 처분하죠. 그래서 주주들이 자 우리 임직원들이 고생했으니까 상여금을 좀 더 주자. 그 다음에 우리도 돈 내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배당도 좀 더 주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외부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내지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거기에 투자하려면 돈을 좀 모아서 따로 적립해놔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어디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모여서 총회에서 결정하죠. 예,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총에서 처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입금산입 뭐 이런 것들, 송금산입 이렇게 하는 것들, 예, 그런 거와 이런 세무 조정 과정 중에서 나오는 입금 또는 손금 금액에 대해서는 귀속자를 결정해서 그에 따라 소득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세무조정은 크게 사내에 유보됐나 그 소득 처분한 세무조정한 그 금액이 사내에 남아있나 아니면 사외로 유출됐나로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내에 유보됐다. 그거는 회계화세법의 일시적인 차이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거죠. 감가상각을 회사는 뭐 내용연수를 5년으로 상각하고 그런데 기존 내용연수를 보니까 8년이더라. 그러면 어때요? 가속상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뭐 이렇게 해서 송금 불산입하는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산은 어디 있어? 여전히 회사에 있죠. 상각비를 100원만 인식해야 되는데 120원씩 인식하고 있었다. 그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유보로 처분한다. 그런 얘기고 사외로 빠져나갔다. 그러면 귀속자를 밝혀라. 누가 가져갔니? 대표자가 가져갔니? 주주가 가져갔니? 아니면 특정 임원이 가져갔니? 직원이 가져갔니? 아니면 주주도 아니고 임원도 아닌데 뭐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 가져갔니? 에 따라서 소득 처분을 배당, 상여, 기타 소득 등으로 처분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경우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어요. 그러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하면 세무조정은 기타 사회 유출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 아니면 뭐 접대비,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접대비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죠. 법인카드 사용하지 않은 거, 송금불산입, 뭐 적격 증빙 미수치, 접대비 지출에 그리고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건 뭐냐면 일단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건 법에서 지금 제가 사례로 든 것처럼 법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라 라고 정해놓은 거 있고요. 또는 그 소득 처분, 세무조정한 금액이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거나 그죠? 아니면 국가 등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법인에 귀속됐으니까 이 법인이 법인세 내겠죠?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니까 여기서 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내겠죠? 그죠? 국가는 비과세 법인이죠. 예, 이렇게.
이렇게 추가적인 과세가 이미 이루어지거나 아예 면제된다. 그러니 기타 사유의 유출로 처분해라. 그런 내용인 거고요. 이제 기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얘는 이제 결국은 잉여금에 다 그 차이가 들어가 있다. 이런 뜻에서 자산 부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기타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득 처분까지 보셨습니다. 다음 차에서 또 뵙겠습니다.